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 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빗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졌어요. 자, 드디어 여름이 가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전 또 주말에는 자전거를 좀 한번 조금 어려운 코스, 우리 동네 코스에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탔으니까 다시 탈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자전거 타고 해남 갔다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 다음 주 월요일은 다다음 주 월요일은 여러분 못 보게 됩니다. 잘 갈 수 있을까?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자전거하고요, 투자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급하게 먹으면 초장에 기분 좋다고 막 달리다가 크게 다쳐. 주식도 마찬가지. 길게 꾸준히 가는 사람이 누적으로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저희가 이제 이 투자자문사를 시작하면서 이걸 보여드릴게요. 뭐 그냥 쏘쏘해요. 거기 뭐 쏘쏘해. 투자 수익률 뭐 그냥 그런데 뭐 이랬는데 갑자기 한 5년 지나서 10년 갑자기 아니지 5년 지나서 10년 지나니까 뭐지 이거? 신기하네. 이런 걸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뭐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의외로 굉장히 쉽고 일반인들이 다 따라할 수 있어.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는 때가 되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그 내용들을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올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가 비용이 많이 들더만 해보니까 요즘 아무도 홈페이지를 안 써서 그리고 다 이런 인터넷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다양한 개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문사를 신규 런칭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투자자문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꽤나 규모 자문사 중에서는 한국의 350개의 자문사 중에서 상당히 20% 또는 15% 또는 10% 안에 드는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채권이 흔들리니 금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구나. 오늘 장 한마디. 금 가격이 멈추질 않습니다. 금 가격 원자재 가격 한번 볼까요? 오늘 원자재 가격 중에 유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유가가 떨어진 이유는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끝없이 오르고 있고 덕분에 은 가격도 따라서 계속 오르면서 1619달러, 지금 매일 같은 신기록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좀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채권이 흔들리니까 채권이 흔들리니까 또 다른 안전자산을 찾은, 그러니까 코인 자산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문제가 되었던 채권 시장은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꽤 장기물 금리가 계속 5bp 이상 치솟고 하루도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장중 최고점을 찍고 유럽의 채권 가격들이 상승으로 반전, 즉 금리가 하락 반전하면서 조금 안정한 흐름을 보여줬고, 이 부분이 미국 채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채권 테이블 보고 계시죠? 네, 채권 보면 10년물 4bp 내렸고요. 오히려 단기물은 2년물은 금리가 올라버렸고, 장기물 쪽 30년물도 4.96에서 4.89로 꽤나 큰 폭으로 금리가 내려주었습니다. 반면에 1번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1번 금리는 계속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흐름들이고, 오늘 미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데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조일주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구인 숫자가 나왔는데요. 몇 명이 나왔냐면 718명이 나왔습니다. 718명. 근데 지난달에 얼마였느냐? 735만 명이었어요. 735만 명. 그러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예상치는 740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고용이 좀 꺾이는 거예요. 고용이 좀 꺾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야, 금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 차기 연준 의장을 노리시는 분이시죠. 발언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는데
모든 발언이 향후 3에서 6개월 기간 동안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9월에는 25bp 인하가 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고용시장이 하방 압력이 증가 중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중립적인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추정했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이제 9월부터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러니까 50bp는 아니다는 톤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관세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품목, 재화를 제외하면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은 2%에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긴축적인 상황이고 중립금리를 125에서 150bp 상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고정되어 있고 고용시장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몇 개월간 여러 차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소폭 상승할 수는 있지만 6개월 안에 6개월쯤 뒤에는 2%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발언은 연준 구성원들도 중립금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125bp에서 150bp를 중립금리에서 지금 높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3%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앤드루 베일리와 클레 롬바르디 잉글랜드 은행의 총재와 부총재 발언을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부총재 발언을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릴게요. 이분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립금리는 BOE가 분석한 잉글랜드 은행이 분석한 2에서 4% 범위의 상단에 가까울 수 있다. 상단에 중립금리가 2에서 4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중립금리가 2에서 4% 수준인데 지금은 상단 근처가 중립금리일 수 있다. 이분은 지난번에 영국이 금리 인하할 때 반대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립금리가 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메. 그렇게 높아? 네. 근데 어쨌든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께서는 추가 금리를 언제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훨씬 더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하면서 지난번 금리 한번 내리고 나서 앞으로는 조금 금리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톤으로 얘기했고요. 자, 영국이 금리를 팍팍 내리지 못하면 이게 미국한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조금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우리 고민을 하고 감안을 하셔야 되는 대목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앤드루 베일리 총재가 어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채권이 계속 연일 상승하고 최고점을 돌파하고 뭐 98년 이래로인가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0년물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하지 말아라. 다소 극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장기채에 대한 구조적 수요가 좀 줄긴 했지만 이에 맞춰 부채관리청이 현명하게 발행 구조를 조정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채권 얘기를 했으니까 채권 마무리를 좀 짓게요. 채권 얘기하고 주식 얘기로 넘어갔는데 미국 국채도 발행이 있습니다만 회사채 발행이 계속 꽤 많다. 어제는 27곳이 회사채 발행에 나섰고요. 오늘은 다우케미칼, 뉴잉글랜드 파워 등 13곳이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미국 CLO의 판매, 담보부 채권, 그러니까 이건 기업들의 매출 담보부 채권 이런 거예요. 이 담보부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얼마 했느냐? 3,2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했답니다. 이거는 사상 최대. 자, 이게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인즉슨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고 코로나 때 정말 흥청흥청했고 너무 좋았는데 이제 긴축 단계에 가고 있고 금리도 꽤나 높였죠. 그런데 의외로 경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자금 조달을 하는 거잖아. 아니면 미래가 어려워질 걸 예상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돈 가치가 떨어져서 옛날보다 뭐 규모가 커지는 것도 있겠으나 겉으로 보기에 경기가 상당히 견조한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뭔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때인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도 조금씩 꺼지고 확실히 미국 경기는 톤다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알베르토 무살렘, 이라는 그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가 이분 투표권 있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현재 데이터들이 하방으로는 가고 있으나 전반적인 이분의 의견은 하반으로 가고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용 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신규 고용의 BEP는 3만에서 8만 명이다. 오, 꽤 낮죠. 그 다음에 물가는 26년 하반기에 2% 도달할 거고 고용은 냉각되더라도 완전 고용 근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관세의 여파는 앞으로 2, 3개 분기 동안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고용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소폭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 경기 약화는 경기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마지막 주택 경기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홍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죠? 금리 내려라. 그러니까 트럼프 홍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연준이 미국의 주택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미 모기지 30년물 금리는 6.64예요. 6.64. 6.64에 돈을 30년간 빌려가고 집을 사면 월급쟁이들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주식시장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압도적으로 구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나 이런 것들은 별 재미없었어요. 오늘은 구글이 다 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구글이 무려 9%나 올랐어요. 어제 시간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나스닥 1% 상승은 구글이 다 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애플 같이 올랐죠? 왜 올랐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애플, 삼성전자 이런 데에다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까는 크롬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긴 했으나 어쨌든 크롬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뭔가 영업 관계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애플과 구글이 제일 날린 거다. 근데 재밌는 게 오늘은 저가 생각할 때 우리 강간우 대표님하고 대담할 때도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이제 구글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어요.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기에 계속 얘기했던 게 빅테크 중에 제일 싼 게 요즘에 이제 메타가 많이 올라서 다시 밸류에이션 해봐야 되겠지만 구글하고 메타가 제일 싸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늘 이런 이 건이 벗어나고 나자 여러 증권사와 리서치에서 구글의 목표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웻부시 같은 경우는 225에서 24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몇 군데에서 계속해서 알파벳의 목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니까 환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죠. 98.3에서 98.15로.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로가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등등등 그래 버리니까 이거하고 별로 상관없이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대단한 내용들이 많이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뒷단에 잠재된 좀 위험 요소들이 계속 조금 있어서 금융시장 전체를 조금 불안하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체제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1번 중국,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유럽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유로존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지난달보다 조금 빠져서 51에서 50.5 나왔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50.7에서 53.1로 올랐고, 중국도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련 지수가 52.6에서 53.0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자, 한국 GDP도 발표했는데요. 한국 GDP는 전월 대비 0.7% 오르면서 뭔가 돈을 푼 게 조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그 행정부의 발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인데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했고,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저것과 연관되어 있죠. 한국의 예산이 730조 정도 수준, 730조 수준으로 결정됐고 전년 대비 무려 8%나 증가하는 양상을 예산 증가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겟 목표는 우리는 26년에는 8%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하여튼 돈을 좀 많이 푸니까요. 통화 가치가 강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네. 근데 작년까지는 어땠다? 자산 가격이 부동산 중심으로 갔다. 통화가 늘었으니까 자산 가격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 방향성을 어디로 행정부가 잡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공과 늘공 사이에 지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 강세 쪽으로 넘길 수 있느냐.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1년간 정책이 중요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 짠. 돌아왔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애플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싸다